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도 지방직 9급 한국사 해설 강의를 맡은 이금수입니다. 앞서 봤었던 국가직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지방직 문제 어떻게 나올까 다들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지방직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난이도 중간 정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아주 평이한 정도도 아니고요. 무엇보다 일단 뭐 킬러 문제가 없다라는 게 여기는 이제 핵심적인 거예요. 물론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께서 자 4번 문제 조금 오류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7번 문제도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4번, 15번, 17번 문제 정도도 좀 헷갈릴 수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여기 같은 경우도 두 문제 정도까지만 틀리시고 세 개 문제부터는 안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클러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유지하고 있는 자료나 사료를 제시하고 나면 문제를 푸는 이런 문제 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는 아직까지는 문제 유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 문제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문제만 길었지 답은 금방 찾으셨을 것 같아요. 자, 가를 보시면 여자를 맞이해서 장성하도록 길러 아내로 삼았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옥저에 민면을 이제 생각하셨을 것 같고요. 나 같은 경우는 연고가 나왔으니까 부여이네요. 자, 그래서 1번에서는 무천이니까 동해가 나왔고요. 2번에서는 계루부이니까 고구려가 되겠고 3번에서는 부여니까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고요. 4번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도 낭난과 외 수출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변한적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국시대가 아닌데요. 요즘 문제 유형 중에서 삼국시대, 특히 정치사는 그렇게 난이도가 많이 높지 않다라는 거. 물론 지난번에 그 문무왕 시기 때 통일과 관련돼서 그 순서를 알아야지만 풀었던 문제는 갑자기 난이도가 되게 올라갔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는 삼국시대 정치사 문제가 대체적으로는 공부가 조금만 되고 나면 좀 평이합니다. 그러니까 몇 세기냐 이것만 파악하셔도 문제에서 답이 좀 금방 보여요. 가를 봤더니 백제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였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근초고왕이 되겠죠? 그럼 시기적으로는 4세기가 되겠고요. 고구려 기준에서 본다라면 고국 원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을 봤더니 왕이 군대를 보내서 신라를 구원하였습니다라고 했으니까 4세기 후반 고구려 기준에서 본다라면 광개토대왕이 되겠고요. 신라로 가면 내무왕이 되겠습니다. 자, 고구려 기준에서 본다라면 답이 나올 게 너무 뼈나게 나오죠. 중간에 가면 소수림왕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1번에 갑니다. 태학을 설립하고 윤력을 반포하였다. 답이 되게 금방 나왔어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 평양으로 도읍지를 옮겼다라고 했으니까 5세기 장수왕이 됐고 3번에서 관구검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의 침략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으니까 3세기 동천왕이에요. 그다음 4번에서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다.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7세기 때 수나라에 맞서서 고구려가 선제 공격한 거 말합니다. 그중에서 수나라 문제 시기 때 이제 공격 들어간 걸 말해요. 요거 보면 이제 답이 금방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왕이 직접 말갈병사를 거느리러 가는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수나라와의 전투일까 아닐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다른 부분이 너무 답이 났죠. 그래서 요 선지 같은 경우는 헷갈리는 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요 문제가요 비슷한 요 기준을 유지하면서 갑자기 이제 광개토대왕 안에서 선후 관계가 들어간다면 난이도가 갑자기 확 올라갔을 텐데 이번 문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3번에서요. 통일신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옳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렸어요? 어떤 분들은 되게 쉽다고 생각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의외로 뭐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왜 그러냐면 1번이라든지 3번은 통일신라와 관련돼서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뭐 민정문서가 나왔으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답을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찾으신 분들은 아니 4번이죠. 이양법이 나왔고 더구나 광작이라고 하는 건 조선 후기잖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헷갈렸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비단 이야기가 나오면 중국으로 수입되는 대표적인 품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봤더니 비단을 생산해서 누가 통일신라가 당나라에 보냈답니다. 받아들이기만 한 줄 알았는데 보냈대. 그러니까 여기서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잘 노출은 되지 않았던 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한국사,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대비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험서를 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험서라고 하는 게 기존에 어떤 기출 문제를 막 분석하는 거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뼈대는요 교과서예요.
근데 교과서가 지금은 검정체제로 가지만 마지막 7차 같은 경우는 국정교과서였잖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국정교과서랑 현재 있었던 검정교과서들을 이제 기본 틀로 하고 여기다 여러 가지 기출문제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검정교과서 안에서도 꽤 오래전에만 나섰어요. 되게 오래전에. 그러다 보니까 7차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하게 못 보셨던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아요. 신라가 통일신라가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비단 중에서 고급 비단을 되게 잘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당나라에 보내기도 했고요. 기록에 보면은 발해에서도 보냈다라고 해요. 근데 발해에서 보낸 게 발해에서 만든 걸 보낸 건지 아니면 통일신라 거를 어떻게 사서 다시 당나라에 줬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통일신라가 저런 고급 비단을 잘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번 참에 기억해 두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4번 문제. 4번 문제는 갑자기 여기 이제 시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여기서 이제 꼬이는 거죠. 의방 유치량, 그 다음에 향약 집성방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당연히 이제 향약 구급방 같은 경우는 현존하고 있는 의학서적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근데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요거 일단 강화천도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강화천도식이 때 집필된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화유산 중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상정공음예문. 그렇죠. 금속 활자로 편찬된 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됐습니다. 단 현존하진 않고요. 그거 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팔만대장경이 있어요. 그래서 강화천도 시기 때 편찬한 거 3가지 중에서 이제 3가지 하면 2, 3인방이 꼭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얘를 가장 이제 전면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동의보감 같은 경우는 광해군 때 다 완성이 됐으니까 여기 들어가는데 세종 시기에 나왔던 이 2책의 이제 배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답의 향방이 달라져요. 근데 향약 집성방 같은 경우는요. 향약이라고 해서 우리 땅에서 나오는 약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한 거고요. 의방유치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많은 의학서적을 정리한 일종의 의학 백과사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때는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편찬하기 쉬웠겠다. 근데 이거는 중국의 것들을 다 모아서 만든 의학 백과사전입니다. 편찬하는데 기간이 좀 더 많이 걸렸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을과 기억이 됩니다. 같은 세종 시기 안에서 다시 편찬 시기로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가 있을 텐데 여러분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실 때 많은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워낙 그 스토리로 그냥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디귿, 리을, 기억, 니은. 예, 답을 요걸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원래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핵심적인 것보다는 왜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게 더 많이 기억이 남잖아요. 네, 그런 기억으로 문제 푸셨기를 기대를 합니다. 자, 5번에 가겠습니다. 삼국시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는데 너무 당연하게 이제 나왔어요. 뭐 1번에서 의심 가져본 적 없으실 것 같고요.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올디스트, 가장 오래됐죠? 그리고 가장 하이스트입니다. 가장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탑들이 원래 목탑이었다가 석탑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모습이 미륵사지 석탑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간 듯한 그런 모습 남아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당연히 아실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돌무지 무덤이 나왔는데 돌무지 무덤은 일종의 피라미드 형식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강서, 대묘, 사신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돌무지 무덤이 아니라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고분에서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이거는 하예요, 하. 자,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국왕의 업적에 대해서 해당하는 거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고려사, 자, 고려시대 왕 중에서요. 이 부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랑 풍속이 달라요. 이렇게 써두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훈요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태조 찾아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1번에서 의창, 상평창을 설치하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고려에서 성종 시기가 되겠고 기인과 사심강까지는 태조가 되겠는데 과거제를 실시했다 그랬으니까 광종이 되겠고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에서 광군을 조직하였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초반에 거란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건 정종. 광종의 형 있죠. 그러니까 정종 같은 경우는 광군 조직한 거랑 그리고 서경으로 옮기려고 준비했다가 갑작스럽게 젊은 나이에 사망합니다. 중단되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에 가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인물로 바르게 연결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인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기억과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 같은 경우는 답을 명확하게 찾으셨을 것 같아요.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불교 주석서 책을 쫙 모아서 그걸 이제 먼저 목록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교장을 편찬합니다. 누굽니까? 의천인 거죠. 그다음에 강진, 백년사 결사, 법화신앙이라고 했으니까 요 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찾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임제종이라고 하면 이건 선종의 이제 한 종파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상당히 규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임제종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할 것인가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가나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화두를 던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식의 수행 방법을 썼던 것이 바로 저 이제 종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 땅에 들여와서 가나선을 보급했었던 인물, 물론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우라고 얘기를 해요. 보우라고 하면 공민왕 생각하시죠? 공민왕 같은 경우는 정책 파트너를 상당히 많이 교체를 했는데 공민왕이 초창기 정책 파트너라고 하면 보우가 됩니다. 그리고 중후반기에 들어가면 이제 신돈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우가 됐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3번이 되는데요.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이건 제 기억에 최근 들어 그 기출에서도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모구라고 하는 단어가 어느 승려와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진울이에요. 그래서 진울은 본인을 모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울이 했었던 것 중에 이제 도노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날 내 안에 붙여갔다는 걸 딱 깨달아요. 근데 깨달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진울이 했던 말이 바로 뭐냐면 소를 키우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물론 소를 키워본 적은 없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옆에서 봤는데 뭐 소를 키운다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다는 건 막 뭔가 우리가 공산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빠른 마음에 할 수 있다고 뭐 갑자기 잘 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내가 신경을 안 쓴다고 잘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어떤 생활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뭐냐면 수행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구자, 나는 모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셨어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진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갈게요. 다음 정책을 추진한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쭉 봤더니 눈에 띄는 부분이 노비가 보일 거고요. 100일간의 휴가를 주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세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에서 어떤 것들이 선지로 나왔을까라고 봤더니 생각보다 선지가 상당히 쉽게 났어요. 자, 4번에서는 조선 초기 때 태종 시기가 되면 정치조직 개편을 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도평의사사 개편에서 의정부 설치한 겁니다. 3번에서는 국방과 관련돼서 진관체제 실시했다, 보법 실시했다, 뭐 이런 것들 나올 거니까 이제 세조 시기가 나올 거고요. 개미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것도 태종인 거죠. 반면에 이제 세종 가면 갑인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글자 예쁘고요. 그럼 결국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삼복법이 조선시대 때 나왔다 그러면 두 왕에 걸쳐 나와요. 세종 때가 한번 나오고 또 하나가 영조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종 때 같은 경우는 사형 판결할 때 3번에 걸쳐서 심사를 해라 이건 거고요. 영조 때 같은 경우는 요즘 그거 똑바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제대로 해 강화시켜 준 겁니다. 되셨나요? 자, 9번에 가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오랜만에 시험에 나왔어요. 바로 누구냐면 자장입니다. 자, 자장 같은 경우는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선덕여왕 시기가 되겠는데 아시다시피 선덕여왕 같은 경우는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의자왕의 공격을 받아서 초반에 신라 영토 엄청나게 많이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장이 귀국해서 뭐라고 하냐?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립하게 되면 쭉 스토리 알고 계시죠? 네,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국통 자리에 올라갔다 이런 게 나올 거거든요. 자, 1번에서는 원각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요. 그럼 2번에서 자장이 대국통에 있으면서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계율 들어갑니다. 계율이라고 하는 건요, 말 그대로 지켜야 될 율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승려, 수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율법을 계율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계율정과 관련돼서는 두 분의 승려가 나와요. 한 분 같은 경우는 백제의 겸익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이는 이제 자장이 나옵니다. 시기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6세기고 여기가 7세기예요. 근데 일단 겸익 같은 경우는 인도에 그 당시에 유학 가가지고요. 10여 년 정도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요. 아무래도 관련된 책 같은 게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자장 같은 경우는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난 다음에 신라에다가 계율종이라는 걸 잘 토대를 마련해 놨습니다. 아무튼 해당하는 건 이분이 되겠고요. 계율만 나오면 이분도 같이 생각해 달라는 말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 화음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의상이 되겠고요. 1심 사상이 나왔으니까 원효가 되겠네요. 답은 좀 쉽게 나왔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들어갑니다. 상황과 관련 있는 사건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보시면 성운이 나왔고요. 성운하면 이의 친구. 그래서 이제 서인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봤었더니 종묘, 사직, 궁궐이 다 없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모두 불탔다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도륙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와 성운하면 선조 시기가 되겠고요. 임진왜란을 여러분이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10번에서 답이 조금 쉽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가 왜 답이 안 되냐? 삼포외란이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중종 시기 때 삼포에 있었던 외인들이 난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성운과 시기적으로 많이 좀 떨어졌고요. 이괄의 난이다 그러면 이제 인조 시기가 되겠는데요. 이괄의 난 같은 경우는 인조가 피난을 갔어요. 공주까지 피난을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왕이 피난 갔다라기보다는 한양이 그냥 다 불타버렸으니까 임진왜란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그 남은 조준 나왔습니다. 이성계 최측근 3인방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는 정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그와 남은 같은 경우 나중에 요동정보를 둘러싸고 같은 입장이죠. 조준은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동정보를 둘러싸고 이렇게 2대1로 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성혁명에 참여해 있었던 3인방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아니하는 것 그랬으니까 1번에서 만건당, 원나라 학자들. 그럼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재연이 나와주는 거죠. 답은 금방 1번 되겠습니다. 역성혁명론을 바탕으로 조선 건국한 거 맞고요. 한양의 여러 가지 도성 성문, 뭐 궁궐에 있었던 이름 이런 거 다 정도전이 만든 거죠. 그다음에 경제문감이라고 하면 정도전의 철학서가 되겠습니다. 뭐 정치, 경제 많은 이제 그런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가 생각했을 때 왕 중심보다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민본 정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이번에 이제 국가직 구급 문제도 그렇고요. 이번에 지방직 구급 문제도 그렇고요. 개화기 시기 때 체결되었던 조약도 거의 똑같이 났어요. 단 국가직 구급 같은 경우는 제시 띄우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조약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가와나 사이라고 해서 시점상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를 보시면은요.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은 쌀과 잡곡을 수출 수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박 중에서 일본국 정부에 소속된 것 같은 경우는 항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곡식 유출에 제한 조치 없는 거, 항세 없는 거, 그리고 이제 관세 없는 것까지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1876년 조일소 조규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해 여름에 체결되는 부속조약. 그 중에서 바로 뭐가 된다? 조일 무역 규칙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날을 갈게요. 날을 뵀더니 일단 여기 관세를 납부해야 됩니다라고 있어요. 관세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나라가 일단 미국 나오죠. 82년도에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하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외국에다 관세를 매겼어요. 그거는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일본입니다. 우리가 일본에다가 관세를 체결한 건요. 83년도예요. 조일 통상장정.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을 따라서 이건지 판단이 되는데 여기 밑에 봤더니 이거 지금 방공령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여기서 지금 사이라고 얘기했으니까 87년도, 그러니까 일단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부속 조약인 거예요. 부속 조약을 체결하는 그해 여름에서부터 시작해서 83년도 사이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물론 공부 아직 한 바퀴 제대로 안 도신 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바퀴 제대로 도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예상 가능했어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갑니다. 화폐 정리 사업 같은 경우는 메가타 들어오고 난 다음에 1905년이니까 해당하지 아니하고요. 정변이 발생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1884년 갑신정변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요것도 조금 생각을 좀 해주세요. 자, 해상공국이라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설립된 조직이 된다? 보부상을 위해서 설립했던 조직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요. 유럽 같은 경우는 한 200~300년 전에 상공업이 되게 많이 발달해요. 그래서 돈을 가진 시민층들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들을 부르주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르주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고 그러면서 계급의식이 싹트고 그런 것들이 계몽사상까지 영향을 주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왜 신분제도란 틀 속에서 우리가 눌려 있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저항의식이 결국 서양의 시민혁명을 일으킵니다. 근데 조선 후기 같은 경우도요. 뭐 시전상인에다가 보부상에다가 도고에다가 정말 다양한 사상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경제력이 많이 발달해요. 그런데 서양과 다른 점이 있어요. 서양 같은 경우는 시민의식이 결합이 되고 계몽사상이 되면서 그들이 시민혁명을 일으켜서 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갔다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상공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체제를 전복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이런 것보다는 체제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좀 높이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워낙 농민보다 더 낮은 지위가 상공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가지면서는 오히려 양반들에게 더 붙어가지고 자신들의 지위를 보장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보부상들 같은 경우는 장돌뱅이라고 되게 무시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스스로도 룰을 되게 엄격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천한 사람들 아니야. 이런 걸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건 물론이거니와 이모군란 시기 때 정부가 상당히 우호적인 활동을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이모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상공국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얘기 해드리려고요. 물론 다들 기본 강의 공부하시면서 다 정리를 잘 하셨겠지만 그냥 정리하면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조금 시간을 드렸어요. 자, 아무튼 보부상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게 이모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83년도에 조직한 것이 해상공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상공국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한 게 84년도 갑신정변이라고요. 자, 동그라미 3번에서 양화진의 천국상인의 상점을 허용하였습니다 라고 했으면 이거 지금 뭐가 나냐면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모군란과 관련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서 함경도 방공령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1899년 이건 당연히 그냥 여러분들 외우셔야 되죠. 1889년 되겠습니다. 예, 암기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경제 상황이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앞에서는 1876년 여름에서부터 1883년이니까 중간에 들어갈 것. 예, 답은 여기가 되겠네요. 예, 순간 제가 여기 잘못 써가지고 당황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번에는 13번에 갈게요.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이제 군대가 나왔을 때요. 진위대를 설립을 했었던 것은 3차 가보개혁, 을미개혁이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숫자를 증강하였다라고 하면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맞아요. 독립신문은 독립협회보다 먼저 창간된 거 알고 계시죠? 그래도 일단 1896년을 기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대한제국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897년에 돌아와서 한 거니까 시점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대한제국에 상관없는 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요 3번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서도 여러분이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답 2번이 확실하기 때문에 3번은 여러분께서 그냥 패스를 하고 가셔도 괜찮은데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대한제국 시대 근본이제 채택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연장선으로 중앙은행 창립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자, 내장원. 여러분 내장원 같은 경우는 일단 원수부랑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대한제국 같은 경우는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몰아줬잖아요. 그래서 군권도 여기 다 몰아냈어요. 모든 군권을 종합 정리하는 컨트롤 타워 같은 것이 이제 원수부거든요. 내장원 같은 경우도 황실 재정을 담당하는 곳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강화시켰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장원 전에서는 어디가 재정 역할을 되게 많이 했었죠? 탁지부. 그 전에는 탁지하문. 그 전에는 호조, 선해청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국왕에게 권한을 좀 몰아가는 쪽에서 연장선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군권이라든지 재정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번 되겠습니다. 자, 14번에 가겠습니다. 조선 후기 서가 관련된 설명인데요. 옳지 아니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일단 이승훈이라고 하면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김대건 하면 최초의 신부가 된 인물입니다. 그럼 일단 요 두 개선 오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윤지충 사건이 나왔는데 이거 언제 일어났나요? 정조 때 일어났습니다. 보통 우리가 진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개화 시기 때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신해, 신유, 기해, 병호, 병인 요 5개의 박해는 당연히 순서 기억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잠깐만 정리해 보자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정조 시기가 되겠고 여기는 순조 시기 되겠고요. 여기는 헌종 시기 되겠고 마지막 여기는 고종,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잡고 있을 시점이 되겠는데
여기 윤지충 사건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신의 박해예요. 근데 기해 박해가 났습니다. 기해 박해라면 헌종시기 때 프랑스 신부 세 분이 순교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아니에요. 답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요. 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안정복 있죠. 그리고 천왕문답. 워낙 요즘에 많이 나와요. 몇 해 전부터 계속 선지로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기출문제 많이 푸셨던 분들이라면 3번은 당연히 답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자, 조선 후기 때요. 학파를 형성했던 인물 중에서 이이가 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다. 성호 학파를 형성시켰는데 이익 같은 경우는 정말 다방면에서 연구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서양의 여러 가지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천주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의 제자들도 관련된 서적을 접하게 되는데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는 이익의 많은 제자 중에서 천주교에 대해서 입장이요. 찬성 쪽과 반대 쪽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래서 천주교를 수용하는 입장이 대표적인 게요.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뭐 이승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요. 반면에 반대하는 인물이 바로 안정복입니다. 그럼 이익은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면 이익 같은 경우도 나중에 반대해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안정복 같은 경우는 천주교를 비판하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이에요. 자, 이 부분도 최근 들어서 많이 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걸로 정리할게요. 자, 이번에는 15번에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강령을 발표한 조직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았어요? 자, 일단 우리가 뭐 여기 건국도 나오고요. 앞으로 헌법상 경제체제는 이렇게 가고 싶어요 라고 건국 강령을 발표했는데 건국 강령 같은 경우는 40년대 초반에서부터 이제 막 나오잖아요. 건국 강령을 발표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건국 강령을 발표했고요. 조선 독립동맹, 예난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에서도 발표를 했고 국내에 있었던 조선 건국동맹에서도 강령을 발표를 했어요. 물론 여기는 민족주의 계열이고 여기는 사회주의 계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달라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발표했었던 건국강령은 하나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보통선거를 통해서 민주공화국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건 공통점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그러면 그 건국강령 중에서 누구 걸 말합니까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비슷한 게 많다 보니까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를 봤더니 여기에 국유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 거예요. 나를 봤더니 여기도 국유야.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하실 때 이렇게 빼실 수도 있어요. 안 빼셨어요? 안 빼셨으면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유라고 한다고 해서 이거 사회주의 결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중도 세력만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잘 읽어보시면 국유를 하긴 하는데 뭐 대규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시설도 다 국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업이에요. 그들에 대해서만 국유를 하는 거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사유재산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임시정부예요. 되셨어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이걸로 구분하기 조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앞에 맨 처음에 시작되는 이 문장을 한번 봐주세요. 일단 조선 독립동맹에서 발표한 건국강령 같은 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본동맹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맨 처음에 주어 대체가 본동맹에서. 되셨어요? 근데 여기는 건국식의 헌법상 경제체제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약간 테크닉적으로 푸는 거죠. 예, 그래서 관련된 사료를 보셨던 경험이 있으시면 좀 낫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에서 이승만을 대통령,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건 48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 자유시 참변을 겪고 러시아 적군의 무장 해제를 당하였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1921년에요. 지금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 좌우합작 7원칙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우리가 1945년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8년 정부 수립 과정 속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좌우합작 운동과 관련돼서 나왔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시점상 맞지 않아서 못했었죠.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16번에 가겠습니다. 다음 선언문의 강령에 따라 활동한 단체에 대해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워낙 많이 보셨어요. 특히 이제 이 두 줄.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자, 그러니까 외교도 아니고 준비론도 아니고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통해서?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누가? 신채호가 누구를 위하여? 의열단 단원들을 위해서 작성한 겁니다.
조선혁명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열단과 관련된 걸 찾아주셔야 되는데 일단 1번 같은 경우는요. 의열단이 아니라 한인애국단입니다. 존재감 하나 없어진 임시정부의 존재를 이제 부활시키기 위해서 31년에 이제 만든 게 한인애국단이죠. 동그라미 2번에서 청산리 지역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건 1920년에 있었던 홍범도와 이제 김좌진 이런 이제 장군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니까 일단 의열단이랑은 뭐 시점만 살짝 겹칠 뿐인 거죠. 활동 방향이 달라요. 의열단 같은 경우는 의구 활동이고 여기는 독립군이었으니까. 동그라미 3번에서 민족혁명당이 나왔습니다. 이 민족혁명당 같은 경우는 5당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5당 통합에 한국독립당도 있고 조선혁명당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심축이 바로 뭐다? 방금 전에 보셨던 김원봉의 의열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30년 중반에 민족혁명당이 결성이 되고 여기 이제 참여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김구 세력이 들어가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는 원산 총파업입니다. 일단 의열단과는 상관이 없고요. 자, 이번에는 17번으로 가볼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원병이 있고요. 정신대가 있습니다. 구분을 한자라면 여기는 남성의 노동력, 여기는 여성의 노동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남성 노동력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반드시 4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일제가 처음에는 지원병 체제를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제 군대인 거고 그거 다음에는 이제 징용으로 가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군대를 학도병 체제로 가다가 징병 체제로 가는데 시점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여기는 38년도, 여기는 39년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갈 게 국가총동원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태평양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징용 들어가고 43년도에 학생들 그리고 44년도에 강제징병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 4개는 당연히 여러분 연도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자 여기 1번에서 학생들도 모집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학도병제 체제 전에는 여기서도 받았어요. 그래서 답이 1번인 거예요. 자, 그럼 2번이 이제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징병제에 따라서 동원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데 지원병과 징병 서로 다른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자원을 하는 거고 징병이랑 강제 징집되는 거니까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아예 지금 연도상에도 차이가 보이고 있고요. 국민징용령에 근거해서라고 했으니까 이거 좀 여기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원병과 징용 다른 겁니다. 되셨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긴 지금 니은과 연결시켰는데 이건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여자 근로정신대 관련된 건 나온 거고요. 요거 같은 남성의 노동력을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나왔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근로보국대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워낙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인적자원 수탈과 관련돼서는 요 4개 꼭 나오는 거니까 그것만 아신다라면 문제 난이도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18번에 가겠습니다. 이때 제외한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제시어에서 원납전도 보이고요. 아니면 황현의 매천열악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개화기, 그중에서 그 전이네요. 바로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세안도가 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김정희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유배를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고 외롭고 막 인생사 쓸쓸할 때 그렸던 게 바로 세안도가 되겠죠? 세도 정치 시기 때 유배 갔어요. 삼정 이정청이 나왔어요. 삼정 이정청은 세도 정치기 중에서도 철종 후반에 정말 마지막에 가면 임술 농민봉기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이제 막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만들었던 게 삼정 이정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시점상으로 많이 나오죠. 철종 마지막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흥선대원군대로 끌어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라고요. 끊어주세요. 자, 동그라미 3번에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비변사를 혁파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비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정치적인 거는 의정부, 군사적인 건 삼군부로 돌리는 거죠. 답이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4번에서는 이건 세도 정치 시기까지인 거니까 흥선대원군과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자, 19번에 갑니다. 다음 법령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2019년도 지방직에 있었던 그 사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건 꼭 몇 년 있다가 꼭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기출문제는 적어도 두세 번 풀어주셔야 돼요. 단 차이라고 한다면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 붙었냐? 3정보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아, 이거는 이제 농지개혁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밑에 있는 거 3정보를 빼버리고 위에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정부가 나왔고 농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북한은 아닌 거예요. 토지개혁이니까. 그러니까 농지개혁, 우리나라와 관련돼 있죠. 자, 그럼 1번에서 임야 아닙니다. 우리는 농지만 들어가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에서 지금 신한공사, 동그라미 3번에서 중앙토지행정처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자, 여기 있었던 요 조직들은요. 미군정 시기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가 있잖아요. 자, 일제시대 때 일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재산을 소유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갑자기 떠나면서 남겨진 재산들이 있습니다. 귀속 재산들이 있겠죠. 자, 적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군정 시기 때 그들이 관리를 해요. 자, 미군정이 관리하는 건 토지가 될 수도 있고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집터가 될 수도 다 있어요. 그걸 관리했던 게 신한공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신한공사가 46년도부터 48년도 초반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정부 수립 대기에서 막 선거도 예약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한공사가 해체가 되면서 중앙토지행정처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신한공사가 이제 후반부에 뭘 많이 했냐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 중에서 공장이나 뭐 이런 거 빼고요. 토지 있죠. 토지는 상당히 많이 불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토지를 많이 이제 나눠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제 토지 일종의 재분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농지개혁이에요.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과 3번은요. 이건 미군정 시기랑 관련돼 있고요. 중앙토지행정처 같은 경우도 정부 수립되면서 없앱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농지개혁 같은 경우는요. 되게 좋았던 조건,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되게 유리했던 조건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평년 생산량의 30%로 5년간 상환한다라고 하는 건 1년 생산량의 1.5배가 그 땅의 땅값이라는 거예요. 이거 5년 동안 분할 상환만 하면 됩니다. 농민들이 소작농일 때는요. 1년에 생산되는 거에 절반을 지주한테 무조건 갖다 바쳤어요. 그것도 매년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30%씩 딱 5년만 갖다 바치고 나면, 그러니까 정부에 주고 나면 그거 내 땅 되는 거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소작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 가겠습니다. 파병 나왔는데요. 너무 친절하게 1960년대라고 넣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베트남 파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안 읽어본다 하더라도 답이 이제 금방 나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기억에서 발제 개헌안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1차 개헌이 되겠고요. 1차 개헌은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피난 시기 때 개편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당선되는 겁니다.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 순서 잘 보셔야 돼요. 베트남에 파병했었던 첫 번째 시점이 이제 65년도 본격 전투병들이 가요. 그리고 브라운 각서가 이제 66년도에 체결이 됩니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는 이유가 되었다. 얘 때문에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지원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군 현대화 같은 거 지원 받죠. 디귿에서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맞아요. 미국에다가 군사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병을 해주는 거 덕분에 베트남 건설 사업 이런 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요거 답이 되겠죠. 자, 리을 같은 경우 여러분이 그동안 문제에서 많이 봤던 건요.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보셨을 거예요. 그건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체결이 됐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거 휴전협정 체결을 하겠는데 반드시 미군을 주둔시켜주는 조건, 그래서 끝까지 이거 포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 땅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구급 시험에서는 잘 못 보셨어요. 또 문제 풀이에는 크게 이제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 한미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애치슨 선언 있죠. 그거 체결된 당시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는 우리를 빼버리지만 군사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협정 체결하는. 근데 체결하자마자 이제 곧장 초창기 때 이제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효를 제대로 발휘 못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을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예,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2019년 지방직 한국사 해설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